오늘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경과 문희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우선 두통은 그냥 뭐 우리가 누구나 겪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증세가 다양하잖아요. 뭐 뒷목이 당긴다는 사람도 있고 한쪽 머리만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종류도 다양한 건가요? 두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두통의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네. 두통의 원인이 확실하게 있으면 2차 두통, 그 다음에 원인이 없으면 1차 두통, 원발 두통 이렇게 나눕니다. 원발 두통에는 원인이 없는 흔히 저희가 경험하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이 원발 두통에 속합니다. 편두통은 대부분은 한쪽이 욱신욱신하게 아프고 움직이면 더 심해지고 메스꺼리고 심하면 토하고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또 빛이나 소리나 냄새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죠. 긴장형 두통은 그야말로 사람이 긴장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받는 머리가 조이는 삐두른 것처럼 무겁고 띵하고 이런 조이는 듯한 두통이 긴장형 두통이고 군발 두통은 굉장히 특이하게 한 번 생기면은 몰아서 아픈 굉장히 특징적인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통이건 간에 실은 우리가 살면서 머리가 좀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거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두통에는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그 두통은 진단을 빨리 안 받으면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두통이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으면은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원발 두통이라고 해도 위험하지는 않지만 초기에 치료를 계획적으로 잘 안 받으면 이게 만성화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두통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말 가볍게 병원에 가서 혹은 병원에 가지 않죠. 약국에 가서 그냥 사서 먹게 되는데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남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두통약을 복용하는 방법만 바꿔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편두통 약제 같은 경우는 두통이 시작되는 시점에 빨리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통마다 이제 처방하는 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약을 선택해서 적절한 시점에 투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통약을 저희가 남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8번 이상 평균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방치료라는 두통의 빈도를 낮추는 치료를 받으셔야 두통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 두통약의 경우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가 진단으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두통에서 해방된 즐거운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절체절명의 응급 상황.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갈리거나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직접 물, 약 등 무언가를 먹이는 행동은 절대 금물. 심정지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기도폐쇄 환자의 경우에도 초기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 화상이나 출혈이 발생했을 땐 감염 등의 합병증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 상황들. 사전에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상황별 응급처치법에 대해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오유경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졌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쳤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몰라서 올바른 처치를 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1세 프로포즈에서는
올바른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응급의학과 송경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실 응급 상황이라는 게 참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총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응급질환을 4가지 정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4대 중증 응급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급성 심정지, 그야말로 심장 마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병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 요거는 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근이 괴사되면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중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급성 뇌졸중이 있는데요. 요거는 출혈성 뇌졸중, 그다음에 허혈성 뇌졸중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쳐서 생기는 중증 외상 환자들 이렇게 4가지 질환군을 우리가 흔히 골든 타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제 중증 응급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위에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심장이 뭐가 문제가 있으신 분인가 또는 뭐 뇌출혈이 생기셨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한국인 사망 원인 1, 2가 네. 뭐 다 아시듯이 암이고 2가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본인들도 심정지나 또는 심근경색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사전에 알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급성 심정지라고 하면요. 그 급성 심정지라는 질환의 정의 자체가 예. 24시간 이내에 예측되지 않았던 심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는데요. 근데 이제 심정지 환자 중에서 그런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가 아니고 심근경색이 이제 진행돼서 생기는 심정지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 흉통이나 식은땀이 난다던가 이제 뭔가 가슴이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셨다면은 더 진행하기 전에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심정지라고 하면 그야말로 긴급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정지 환자들의 그 소생까지 걸리는 시간, 요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생존 확률이 10%씩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5분에서 6분이 경과하면 이미 뇌가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2015년까지 자료로는 이런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겨우 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제공해 주시면 환자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고 그런 걸로 도움을 주시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이 응급처치하는 방법 중에 깨알 누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네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심폐소생술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예. 질병관리본부가 깨알 누사라는 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깨알 누사의 깨는 일단 환자를 깨워본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을 부르든 호칭을 부르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R은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빨리 119에 신고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알려라.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 가져다 달라고 역시 알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눈은 누르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흔히 심폐소생술 하면 알고 계시는 심장 압박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는 사용한다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으면 예. 네, 그거를 함께 사용하면 심정지 환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따가 좀 심폐소생술하는 거 좀 보여주실 거죠?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심장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 검사하는 것 중에 네. 심장에 전기가 흐르는 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렇죠. 표시를 한 게 예,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심전도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설명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그 네. 심장이 멈추거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전기를 다시 충격을 줘서 뛰게끔 하는 전기 충격을 줘서 뛰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자동 심장 충격기 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 공공기관에 다 배치가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공항이나 철도, 지하철, 지금 현재는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뭐 공공주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까지도 일정 세대 이상이면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는 주변에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시고 본인은 심장 압박을 하면서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예. 그거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사용하기가 편한가요? 왜냐하면 당황하니까 심장 충격기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모든 자동 심장 충격기는 뚜껑이나 패널에 어떻게 사용하시라는 안내문이 잘 나와 있을 뿐더러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음성으로 다음에는 뭘 하시고 다음에는 뭘 하시라는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그래서 들으시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면 그 사용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떤 질환에 의해서 심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가끔 왜 사탕 아니면 떡 같은 거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떡이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같은 걸 드시다가 네. 뭐 웃거나 갑자기 빠른 호흡을 하면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기도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보통 수십 초 이내에 환자가 심정지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어서 호흡이 가능한 경우는 보통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목을 감싸는 신용을 하고 이제 숨을 못 쉬겠다는 불편한 모양을 비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목에 뭐가 걸렸니? 또는 목에 걸려서 불편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하임리법이라는 예, 기도에 있는 이물을 배출시키는 술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직접 좀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예. 제가 나가서 예. 하임리법하고 심폐소생술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환자가 되는 거죠? 오늘은 환자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임리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뒤로 가셔서요. 주먹을 하나 이렇게 쥐시고 환자의 명치하고 배꼽 사이 거기에 이제 주먹을 놓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손으로 이 주먹을 감싸고요. 이게 지금 호흡을 하려면 여기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을 치받쳐 올려가지고 압력을 줘서 이물질이 이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당기듯이 예, 이렇게 진짜 살아계신 분한테 잘못하면 이게 내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예,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세게 압박을 위로 이렇게 당기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세게 해야 되나요? 예, 사실은 이물이 안 나오고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는 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내장이 좀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셨으면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폐소생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인형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사람 모형의 인형이고 심폐소생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환자분을 깨워본 다음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시고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심정지 환자가 의심됩니다. 이렇게 알리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가슴 압박을 하시는데요. 이 흉골 맨 아랫부위 젖꼭지 사이 이 부분을 손꿈치를 가져다 대시고 다른 손을 포갠 다음에 팔은 환자의 몸에서 수직이 되도록 예, 이렇게 몸을 올려주시고 압박을 하는데 분당
100회 이상, 깊이는 5cm 이상이 되도록 강하게 압박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100회 이상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압박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인공호흡을 함께 할 경우에는 30번 압박 후에 2번 인공호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0. 이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하시게 되는데요.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인공호흡을 하도록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분하고 이게 심장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다른 분하고 가급적이면 번갈아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 압박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느 제품이나 뚜껑을 열고 또는 뚜껑을 열지 않는 제품이더라도 전원 버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전원 버튼을 키시면요. 기계가 스스로 동작이 가능한지 점검을 한 후에 장비 작동 정상. 이렇게.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이렇게 뭘 패드 커넥터를 하라고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예, 알려줍니다. 패드 그러면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예, 삽입하라니까 삽입했고요.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환자의- 패드를 그림과 같이 예. 색깔에 주의하여 밀착되게 붙여주십시오. 이 패드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드를 이 환자한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붙이게 됩니다. 붙이는 위치가. 네, 붙이는 위치도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환자에 접촉하지 예. 마십시오. 이제 분석을 제세 전기 공개하고 충격이 필요합니다. 예, 충격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 알려주거든요.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네, 이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주게 됩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저절로 되는군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심장 압박을 다시 제공을 해주시면 여기 나오는 소리는 심장 압박의 횟수를 나타내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에 맞게 심장 압박을 제공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폐소생술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사실은 그 신경근성은 일단 흉통, 막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픈 게 아주 오래 가고 땀도 나고 메스껍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뇌졸중은 전구 증상이 어떻게 전조 증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뇌졸중은 보통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이 생겨서 점점점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저리거나 약간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뭔가 어둔해졌다거나 말하는 게 좀 이상해졌다거나 이렇게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진행해가지고 아예 반신마비가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을 아예 못 쓰게 된다던가 예. 걷지를 못하게 됐다던가 예. 아니면 아예 말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경미한 증상일 때 병원에 가셔서 이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뇌졸중도 빨리 지금 응급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4대 중증 응급질환은 119를 사용하시는 거, 119를 부르시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도 뇌 수술이 가능한 또는 뇌혈관을 뚫는 것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119 구급대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19에 빨리 연락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가 불안하거나 또는 의식이 아예 안 좋은 경우에는 환자가 구토해가지고 기도 유지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옆으로 눕히시고 좀 편안한 자세에서 토사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관찰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화상도 대처하기에 따라서 이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그런 네, 거죠. 물론입니다. 예. 댁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거나 뭐 다림질 하시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킨다거나 이럴 때 온도를 잘못 조절하면 이런 이제 화상을 입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화상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통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생기는 1도 화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물집 생기는 정도, 부어오르는 정도, 이게 이제 2도 화상이고요. 3도 화상이 보통은 피부 신경까지 전부 손상이 돼서 3도 화상을 입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프지가 않습니다. 신경이 죽기 때문에요. 근데 4도 화상은 뼈 근육까지 다 타버리는 그야말로
심한 화재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목격할 수 있는 화상이 됩니다. 댁에서는 보통은 1, 2도 화상이 가장 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2도 화상을 입으셨을 때 제일 중요한 응급처치는 그 화상의 온기,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빨리 환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흐르는 물에 환부를 노출시켜가지고 충분히 식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뭐 가능하시다면 이제 거즈나 수건 같은데 얼음을 싸가지고 네. 환부에 대주시면 이렇게 식히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화상을 입으면 뭐 소주를 이렇게 부어서 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된장을 바르면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전공이 처음 할 때 그럴 때는 소주 붓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알코올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알코올이기도 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고 예. 뭐 식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소주나 특히 된장, 간장 이런 장류들은 다 발효식품이고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네, 이제 손상된 환부에 그런 거를 적용해서 감염이 생기도록 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응급처치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텐데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이 나면 화상뿐만 아니라 연기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벌에 쏘였을 때 잘못하면 쇼크 상태로까지 갈 수 있다던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뾰족한 것에 찔려서 피가 많이 날 때 지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쭐게요. 요리할 때나 일을 하다 보면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찔려서 상처가 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피가 나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거는. 예. 가벼운 상처는 보통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내시고 소독약 바르고 가볍게 누르거나 밴드를 붙여주시면은 보통 다 지혈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놀라시는 경우는 이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한 압력으로 압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된 거즈 같은 거를 대서 이제 지그시 압박을 해주시는 게 좋고 거즈 같은 걸 적용하실 때 그 적용한 거즈에 다 배어 나오는 피가 이제 그런 경우는 충분한 압박이 아닌 거니까요. 배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예, 지혈이 잘 될 겁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벌에 쏘이거나 잘못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벌에 쏘이는 경우가 이런 알러지 반응, 과민 반응을 만들어서 쇼크에 이를 수 있는 경우인데요. 벌에 쏘이면 그 쏘인 벌침이 갖고 있는 이상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물질이 그런 이상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침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손으로 집어서 제거하려고 그러면 집기도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침이 더 박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모두들 갖고 계시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부어있는 환부를 비스듬히 이렇게 좀 문질러 보시면 이 끝이 이렇게 톡톡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예. 네네. 그게 바로 벌침이거든요. 그래서 벌침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비눗물로 씻으시면 그런 물질들이 같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비눗물을 씻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실은 화상보다 연기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는 말씀이고요. 예. 이 유독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그런 열을 입어서 열기를 입어서 어떻게 되시는 분들보다는 그 유독가스를 마셔가지고 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유독물질 중독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먼저 경우가 많거든요. 의식을 잃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대부분의 유독물질은 일반적인 공기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를 낮추시고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가리신 다음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보통 뭐
옥상이나 아니면 열려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런데 가셔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제 화재 현장에서의 중요한 대피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따른 응급 처치법 알려주셨는데 혹시 제가 빠진 게 있나요? 뭐 기억해둬야 할 게 있다면? 가정에서 이제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한 네. 상비약이나 구급용품 같은 거를 네. 조금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출혈이나 화상이나 이런 외상 관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즈나 또는 뭐 소독약, 반창고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감기나 아니면 체기가 있다던가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쉬우니까 진통제나 해열제, 뭐 종합감기약, 소화제 이런 약들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감기 걸렸을 때 체온을 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또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온계 같은 것이 있도록 예. 뭐 적당한 구급함이나 비상약품함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응급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 뵙기 전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오늘 방송 잘 기억해 두셨다가 생명도 살리고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